자, 앞의 시간에 이어서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되고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필요 경비, 실제 필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거를 적용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라는 건 기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기타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이런 식으로 사업소득 금액은 모두가 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는 필요경비가 없다는 것.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소득 자체가 모두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에서 아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보통 20%다 그랬죠. 네, 원천징수 세율이 20%짜리가 많죠. 여기 맨 밑에 있는 그 밖에 기타소득 했으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여기 20%짜리가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예요? 그 밖에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의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네. 자, 원천징수 세율이 보통 20%가 많은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분리과세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분리과세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의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네.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고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조건부 분리과세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건부 분리과세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다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밖에 기타 소득이 모두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 대개는 이게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300만 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 부담을 적은 쪽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부 분리과세는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 원천징수 세율이 하이폰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인데 뇌물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고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도 우리가 배임 또는 알선으로 받는 그
돈을 받는 거, 그 원천징수하고 이게 불법인데 원천징수를 정식으로 하고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천징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조건부 분리과세 중에 있는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이 있잖아요. 집 같은 걸 거래를 한다든가 뭐 토지, 부동산 매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자 그래요. 그러면 계약금 받은 사람이 안 돌려주죠. 그게 바로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배상금이에요. 그것도 위약금을 그 돈을 계약금 떼었는데 그거 원천징수 할 테니까 얼마 세금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를 제외한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돈이 크든 작든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수재.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도 꼭 알아두세요. 무조건 분리과세 세 가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 불입분의 운용수익.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연금계좌에서 자기가 불입한 거 외에 받는 운용수익을 우리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는데 원천징수세율이 15%예요. 그래서 15%만 세금 내고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절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권 당첨, 슬롯머신 등 여기 슬롯머신 등에는 그 막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마장 거기에서 받는 당첨금 원천징수 20% 하고요.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30% 원천징수하고 끝. 무조건 분리과세.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슬롯머신에서 딴 돈, 복권에서 당첨된 돈, 경마장에서 당첨된 돈은 다른 소득하고 절대 합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서화 골동품, 양도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 아까 기타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금액이 크든 작든 전부 90%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거. 1억 원 이하는 90%,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서화골동품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요 세 개. 복권, 서화골동품, 연금계좌 운용수익.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만 이런 걸 암기하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 실무하면은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책을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거. 암기해야 될 거죠.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아주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뒤에 와서 자꾸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안 보고는 처음에 못 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이론에서 시험에 나와요. 이론에서. 실무에서는 근로소득만 실무에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TAT 2급이나 전산 세무 2급의 그 취득을 목표로 이 수험 교재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 2절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2배사 근연기를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배사 근연기를 모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 뭐가 하나 빠졌나요? 하여튼 2배사 근연기의 소득금액을 다 합친 게 뭐예요? 종합소득금액이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 네, 종합소득 공제는 무엇이냐? 인적 공제하고 특별소득 공제, 그리고 기타 공제, 또 조세특례법상의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득 공제라는 것이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여러 가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있었죠. 종합소득 안에서도. 그거 말고 전부 합한 다음에 다시 또 이 인적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인적공제, 또 특별소득공제, 기타 조세특례법상의 소득공제, 이런 것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뺀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거기에다가 7단계 누진공제세율,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세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우리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것 등이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또 밑에다 한 줄 더 쓰시면 마이너스 기납부세액을 빼요. 기납부세액. 이걸 뺀 것을 또 줄 그어서 맨 밑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납부세액이 맨 밑에 나오죠. 기납부세액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2배사 근연기 배울 때 원천징수 했던 거 있죠? 원천징수가 기납부세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종합과세니까 5월 달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 종합과세, 5월 달에 종합과세 할 때 원천징수 했던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의 그 계산 구조, 종합소득의 세금의 계산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인적공제 사항부터 우리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은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다 더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이걸 다 더한 것이 아까 우리가 앞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했죠.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다. 이거.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는 뭘 뺀다?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뺀다 이것도.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그래서 인적공제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 공제 첫 번째,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 한 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경로 우대 추가공제는 한 명당 100만 원이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한 명당 200만 원이고요. 부녀자 추가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추가공제는 100만 원으로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 추가공제라 하는 것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가 있는 것이지 따로 추가공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이면 플러스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준다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플러스 200만 원을 요 150만 원에다 더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소득자 중에 부녀자 소득자라면 50만 원을 더 해준다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소득자가 한부모라면은 100만 원을 더 해준다는 뜻이죠. 그게 추가 공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따지느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는데 누구에 대해서 따지느냐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따져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뭐냐? 본인. 네. 저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본인. 예, 본인이 이제 소득자입니다. 소득자. 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있죠. 그 옆에 배우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있죠. 직계존속은요, 소득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네,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죠. 형제자매도 소득자의 형제자매도 해당이 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해당이 돼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네. 직계비속. 근데 이 직계비속에는 입양자도 해당이 돼요. 입양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양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이렇게 키워주는 게 위탁아동. 또 어디에 해당될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위탁아동이 있으면. 그리고 수급자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예.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도 아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직계존속 아버님의 형제, 아버님의 만약에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아버님의 여동생이면 고모인가요? 고모가 수급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양하고 있어.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득 요건을 다 보죠. 본인을 빼고는. 소득 요건이 동그라미라는 건 뭐냐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직계존속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직계비속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오른쪽 나이를 보세요. 나이 요건들이 다 있죠. 배우자만 나이를 안 따져요. 배우자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나이에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이런 분들은 나이를 따집니다. 자, 직계비속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직계비속은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돼요. 만으로.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돼요. 18세 미만. 수급자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는 배우자 나이 안 따지죠. 형제자매 나이 따집니다. 형제자매. 그래서 형제자매의 나이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그래야 되고요. 직계 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60세 이상.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직계 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6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나이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은 다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요, 소득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주석 3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3을 보시면은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요, 동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소득자 돈으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소득자 돈으로 먹고 산다. 네. 그래서 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 거주자는 소득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냥 본다, 이거예요. 예. 자녀나 입양자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봐준다, 이거죠.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몸이 아파서, 또는 학교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거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부모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죠. 예, 근로자의 부양가족,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주거 형편상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 자녀는 도시에 와서 소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다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요건, 나이 요건 특별히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 간단합니다. 모두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를 보겠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면 플러스 100만 원씩을 더 소득 금액에서 빼준다, 이 말이에요. 이 소득 공제 많이 받으면은 과세 표준이 적어지기죠. 그러니까 납부할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세액 공제해 줍니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장애인, 그러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한 명당. 그러면 장애인이란 뭐냐? 주 6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 6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애우 지원에 관한 장애인이, 상위군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있고, 여기 비슷합니다.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봐요.
중증 환자,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크게 이제 여러분이 실무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때 보면은 요 두 가지가 1번, 코드가 1번이고, 아니구나. 두 가지가 아니고, 요 장애인 복지법이 1번,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2번,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항시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가 3번, 이게 코드가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장애인의 범위를 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추가 공제라는 게 있어요. 부녀자 추가 공제 좀 복잡한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종합소득 금액이면 뭐예요? 공제할 거, 필요경비 다 뺀 겁니다. 그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녀자다 이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녀자라고 안 합니다. 여기 추가 공제에서 보면은, 왜냐면 결혼 안 했으니까 일단 배우자가 없을 것이고, 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다든가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세대주가 바로 부녀자에 해당이 돼서 5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하고 부녀자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개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한부모를 당연히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공제 금액이 2배예요. 100만 원. 자, 한부모는 뭐냐? 배우자가 없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하고 이혼했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부모 해당이 되어가지고 기본공제 150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적용 안 하니까 만약에 두 개에 다 해당되는 여성분이라면 당연히 밑에 있는 거 이걸로 공제를 받아야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겠죠. 자, 요 인적 공제가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매우 중요하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은 실기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준을 알아야만이 부양가족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AT 2급 시험에서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보니까 주4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추가로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주4에 있는 게 뭐냐면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 며느리나 사위 나온 적 없죠? 직계 비속하면 딸이면 딸이고 아들이면 아들인 거죠.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비속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아닌데 내 자녀가 장애인이고 나의 며느리나 사위도 다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쪽이 아니면 안 난다. 양쪽이 다 장애인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를 알아봤어요. 인적공제. 아까 위에 있는 표에서 보면은 지금 인적공제 이걸 알아본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조세특례법상의 소득공제들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목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연금보험료 공제 해가지고 우리 그 연금보험 가입한 거 있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라든가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연금보험료 이런 것을 부담한 금액이 있잖아요. 모두 뭐예요? 불이백 전부를 연금보험료 불이백 전부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019년도로 끝내려고 했는데요. 예, 다시 구세청에서 1년 더 연기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연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득공제 제도였는데 2020년도로 다시 또 연장이 되어서 올해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든가 또 우리와 같은 이런 학원이라든가 무슨 이제 자영업자들, 자영사업자들이 이 매출을 자꾸 그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매출을 100% 드러내는 걸 다 꺼려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이 대부분이 다 근로자가 많잖아요.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돈을 쓸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 하니까 전부 다 와서 결제를 학원비도 카드로 하고 어디 아이들 교복 맞춰줄 때도 가서 카드로 지불하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낼 때도 카드로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은 100% 국세청으로 전송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영사업자들의 매출을 제대로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취지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그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쓰는 것이 아주 보편화돼 가지고 굳이 이러한 제도를 넣지 않아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누구에게 해주냐면요. 근로소득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누가 빠졌나 한번 볼까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가 빠졌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쓴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며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제외되는 거. 그리고 왜 나이를 안 따지느냐? 자,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나이를 따집니다. 직계, 비속이 만 20세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20세가 넘은 22살 먹은 자녀가 있다고 볼까요? 22살 먹은 자녀가 아직 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돈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쓰겠어요? 소득자, 부모님 돈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을 한 겁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60세가 안 됐더라도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줘요.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은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그 다음에 공연, 미술관 사용분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요. 여러분이 전산에 이제 연말정산하는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때 전통시장 얼마, 대중교통 얼마, 이런 도서관, 도서신문, 미술관, 박물관 얼마 구분해서 입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제율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하고 1, 2, 3 다음에 4번에 보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이 되는데 이와 같이 15%예요. 15%. 보통 일반은 15%인데 직불카드 30%, 미술관 같은 데도 30%,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은 40%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보통 15%다. 그런데 이 계산 구조를 보면 여러분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시험에 내진 않아요. 입력만 어떻게 하면 된다? 실무에서 입력만 나누어서 입력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느냐면은 일단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액, 그러니까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가 총 급여액이죠. 그것의 25% 이상 초과 사용액. 25% 이상. 그러면 만약에 연간 총 급여액이 1,0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25%면 250만 원. 2천만 원의 총 급여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사람이다. 그러면 75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최저 사용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조금 써가지고는 소득공제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조금씩 쓰는 분들은. 그래서 지출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써야 되고요. 카드보다 가능한 뭘 쓰는 게 좋아요? 돈만 현금 사정이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15%고 직불카드는 30%니까 이왕 여기에서 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직불카드로 지출하는 게 더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한도는 총 급여액의 25%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 계산해 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제 한도나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거, 요거는 중요하겠네요. 사용 금액 제외되는 거. 또 내일은 신용카드 사용을 했지만 사용으로 봐주지 않는 사용이 있어요. 거기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